여러분 반갑습니다. 5번 학습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면서 복습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 첫 번째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건요. 이 조공, 책봉의 관계가 한나라 시기, 위진남북조 시기, 수나라 시기, 당나라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어떤 나라하고 상호작용을 했었고 어떤 나라하고 대립관계를 이루었나 그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라의 특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한나라 시기의 외교 관계입니다. 이 한나라는 고조의 시기와 무제의 시기가 다르다. 고조는 흉노에게 패한 후 흉노의 왕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매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지난번에 이 흉노에게 패배한 후 이 사건이 뭐라고 했죠? 평성의 치욕이다. 이 평성의 치욕 이후에 고조는 매년 다량의 물자를 흉노에 보내고 또 흉노의 왕에게 공주를 시집 보낸다. 그런데 무제 시기는요.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의 간의 바탕을 둔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이 적용이 되었다. 화의관이 뭐였습니까? 중국 중심의 그 외교 관념을 화의관이라고 했었죠. 이 화의관은 중화 사상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주변국에 책봉을 합니다. 네가 외나라의 왕이니? 내가 그렇게 인정할게. 네가 고조선의 왕이니? 내가 인정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요. 주변국은 한나라에게 조공품과 문안 인사를 드린다. 한 황제는 조공을 받음으로써 권위를 세울 수 있었고 주변국은 왕으로 책봉을 받음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로 윈윈하는 외교 방식이다. 한데 조공과 책봉의 다양한 형식. 한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경우에는 조공과 책봉이 동시에 성립이 되고 정치적으로 적대의 관계에 있으면 교역을 위한 조공만이 성립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한나라만 적용되는 건 아니었죠. 후대에 당나라 시기만 해도 좀 상호작용이 잘 되는 발해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공과 책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좀 돌궐, 위구르, 토번, 토요콘 이런 나라들은 조공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것도 뭔가 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조공 책봉 관계의 의미, 강대국의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이 아닌 어떤 그렇죠. 외교의 틀로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나라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남북조 시기입니다. 한나라가 멸망하고 이 조공 책봉 관계가 변화가 돼요. 이전에는 서로 조공품을 주고 또 이제 그래 네가 어느 나라의 왕이니 하고 이렇게 인수를 하는 관계에서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관계로 성격이 변모한다. 그래서 조공국이 정치적 필요와 실리를 고려해 책봉국을 선택하고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한다는 점. 그 예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남조와 북조
함께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 각국의 외교 관계, 북조와 남조, 주변 소국들을 책봉 후 조공을 받고 요 남북조 간에도 사절을 교환합니다.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하면서요. 다음 3국. 고구려는 북조와 남조 모두 조공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백제는 주로 어디?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고 불교와 유학, 건축, 기술 등을 수용하죠. 신라는요. 한강 유역을 장악한 이후 남조 및 북조와 직접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된다. 이로써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이 통일을,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다음 왜 5세기에 국내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는다. 또 신라와 백제의 사절을 교환하고 문물을 수용하였다. 확인학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할게요. 자, 한의 고조는 흉노와 싸워 패배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 평성의 치욕 이후에 침략을 막기 위해 흉노에 매년 다량의 곡물을 제공했다. 이건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X. 2번. 한이 주변국을 책봉한 것은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5. 주변국은 한과의 조공 책봉 관계를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활용하였다. 5. 남북조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조공 책봉 관계는 상호 우호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례였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한 무제입니다. 그러면 조공 책봉이죠. 만약에 한 고조가 나오게 되면은 화친이었겠지만 무제는 조공 책봉 관계다. 다음, 주로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백제죠. 자, 신라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조공 책봉이죠. 왜는 5세기에 국내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다. 각각 어느 나라가 어떤 국가와 조공 책봉을 맺었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한과 흉노의 화친. 자, 한 고조 시기입니다. 한 고조가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지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게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주었고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 한은 고조 때 흉노와의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한 후 종실의 누구를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 그렇죠. 공주죠, 공주. 해마다 일정량의 곡물을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흉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화친을 맺은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후한입니다. 우리가 이걸 후한이라고 보는 이유, 광무제가 나오죠. 자, 한나라는요. 신나라, 이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기 이전을 전한, 이후를 후한이라고 했잖아요. 이 후한 시기에 광무제는 전한 시기에 이 한무제를 모델로 삼아서 나라를 중흥시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시기가 후한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광무제라는 점. 57년에 외의 노국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하였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 대부라고 했는데 노국은 왜
외국의 남쪽에 있다. 광무제가 인수를 주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후한과 외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의 다원적 외교. 고구려가 남북조와 조공 책봉을 맺고 그걸로 인해서 백제가 북위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SOS를 쳤지만 북위는 우리가 고구려하고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 도와줄 수 없어 하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는 수나라와도 조공 책봉 관계를 맺지만 그러면서도 돌궐하고도 또 긴밀한 사이를 유지했다. 이렇게 고구려는 다원적 외교를 취하였다. 자, 자료 가는 고구려가 중국의 남북조와 모두 조공한 사실을 보여준다. 고구려는 남북조가 서로 상호 견제하는 것을 이용해서 국력을 유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북조와 남조 모두에게 조공하였다. 이는 책봉과 조공의 관계를 복종과 지배의 상하 관계가 아닌 어떤 외교 관계? 실리적 외교 관계. 실리적 외교 관계로 보았다. 자, 이런 고구려의 외교 정책은 자료 나에서처럼 백제가 북위의 힘을 빌려 고구려를 치려고 했지만 북위가 그동안 고구려와 맺었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요청을 거절했다. 고구려는 수와 조공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돌궐의 사신을 보내서 교류했다. 다원적 외교 관계입니다. 자,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 두 번째, 당나라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외교의 정책, 주변국에 대한 군사활동과 함께 자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했다. 돌궐, 위구르, 토벌, 책봉에 응하지 않고 경제적 교류를 위한 무슨 관계를 맺었다? 조공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 조공 관계를 맺었음에도 뭔가 이익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화번공주를 파견하는 등 화친을 통해 적대 관계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신라와 발해입니다. 당 중심에 뭐를 수용했을까요? 그렇죠. 조공과 책봉 관계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통합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관계를 활용하였다. 자, 일본은요. 일본은 조공 관계만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견당사를 당나라에 파견을 해서 이제 당나라의 어떤 우수한 문물 같은 것들을 유입을 하죠.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공, 책봉 관계의 변화. 신라는 당의 책봉을 받으면서도 당의 침략을 맞서 싸웠다. 예로 나당 전쟁. 일본은 당나라의 세력이 약해지자 견당사 파견을 중지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공 책봉 관계는 forever,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렇게 견당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처럼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지만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전쟁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신라 발해와 일본의 교류. 신라는 통일 이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절을 교환하였고 규슈의 다자유를 통해 불교 사상 등 문물을 전파합니다. 발해도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를 해요. 확인학습입니다. 자,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당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 군사활동을 펴는 한편 자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였다. 5.
돌궐과 위구르, 토번 등은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아니죠. 조공은 맺었지만 책봉 관계는 아닙니다. X. 당은 신라와 발해에 화본공주를 보내 적대 관계를 방지하려고 했다. 신라, 발해가 아니죠. 돌궐, 위구르, 토본과 같은 북방 혹은 유목 국가들의 이런 화본공주를 보냈죠. 일본은 당 건국 이후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오지요. 당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나당전쟁. 남북조 통일은 수나라죠, 여러분. 견당사 파견은 일본입니다. 대월지의 장건을 파견은 한나라고, 구조선과 남비엣을 공격한 것도 한나라죠. 돌궐의 화본공주를 파견했다. 맞고, 외와 백강의 전투에서 충돌하였다. 아, 여러분, 맞습니다. 동그라미. 신라, 발해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동그라미죠. 자, 이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외와 백강 전투에서 충돌했다. 자, 여러분, 663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나당전쟁 연합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지원군과 그리고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이 이 나당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백강 전투예요. 그래서 1번, 6번, 7번, 8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료탐구, 당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지도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하여서 이 당나라를 중심으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국가, 조공만 맺은 국가 중요하고요.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당나라를 중심으로 또 긍정적인 관계인 국가, 부정적인 관계인 국가들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세기에 이르러 동아시아 지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자 당은 주변 국가들에게 자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돌궐, 위구르, 토번 등은 당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당과 경제적 교류를 위한 무슨 관계? 조공 관계만 맺었다. 조공 관계만 맺었다. 파란색. 다음, 유목민족 국가들과 달리 신라, 발해 등은 당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받아들였다. 이는 국내의 통합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하며 당의 선진 문물을 배우려면 조공, 책봉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당과 조공 관계만 맺었지만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였다. 화본공주입니다. 당은 주변의 여러 나라에 조공을 요구하면서 자국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유목민족에 대해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일 때에는 황제나 황족의 딸을 주변국에 시집 보냄으로써 이들을 우리는 화본공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의 침략을 피하고자 하였다. 화본공주. 신라와 일본의 관계입니다. 초기에는 일본국 사신이 왔으나 오만하다, 예의가 없다. 그런데 일본국과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관계를 맺었다. 일본국 사신이 오니 왕이 조원전에서 접견하였다.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 황금 300냥과 밝게 빛나는 구슬 10개를 바쳤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신라는 통일 이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절을 주고받았다.
사절과 상인은 다자유를 오가며 불교 사상 등을 비롯한 문물을 전해주었다. 다음, 북방민족의 성립과 국제관계의 다원화입니다. 자, 이제 당나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송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통일 신라와 발해가 또 멸망을 해서 고려가 되고요. 이 북방에는 거란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거란과 서하 그리고 여진 등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다원적 국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일본은 이 9세기 말에서 12세기까지는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신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견당사 파견도 중지합니다. 12세기 말에는 미나토노 요리토모가 쇼군의 칭호를 받으면서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시작돼요. 자, 그럼 북방민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입니다. 자, 야유라 보기가 부족을 통합해서 건국을 하고요. 발해를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해요. 이 땅은 그렇죠. 연운 16주입니다. 만리장성 바로 이남에 있는 이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고려를 침공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희의 외교 담판이 이 거란 1차 침입 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송과 맹약을 체결합니다. 매년 비단과 은을 받기로 해요. 다음 서하입니다. 건국 11세기 탕구트족이 건국을 합니다. 비단기를 장악하고 동서교역을 통해 발전을 해요. 거란과는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송나라와는 화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비단과 은, 차 등을 제공받습니다. 서하가 그렇게 큰 민족은 아닙니다만 송나라는 이 서하를 굴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다량의 물자들을 공급을 하죠. 다음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는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여서 건국을 하고요. 송나라와 연합하여서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송나라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 멸망한 송을 북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북지방을 차지해요. 다음은요. 자, 대외관계 남송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송으로부터 비단과 은 등을 제공받습니다. 고려와 서하도 금나라에 조공을 하게 돼요. 금과 거란의 통치 정책, 고유문자를 사용했다. 거란문자, 여진문자 등을 사용했다.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거란은 남면관, 북면관제, 금나라는 여진족에는 맹안, 모국제를 사용했고 농경민은 주현제로 통치했다. 요게 의미가 좀 큽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 남북조 시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북위가 5호 16국을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효문제 시기가 되면은 적극적인 한화 정책으로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시도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로 본다면 민족적 화합을 이루었다라는 점.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선비족의 어떤 특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거란과 금 같은 경우에는요. 거란 문자와 여진 문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한족, 이 농경민족과 섞이는 것을 거부했다. 섞이는 것을 조금 거리를 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요, 이 북위의 한화 정책, 그리고 거란과 금의 이런 이원 체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나요? 형식의 문제가 종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송의 대외관계입니다.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표방합니다. 졸도사의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을 강화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군사력이 약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북방민족과 맹약을 체결하고 매해 막대한 물자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재정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왕안석은요, 신법을 추진해요. 그런데 이 신법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신법을 마련했지만은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당쟁이 격화되고 다시 국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나라에 의해서 북송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남송이 성립됩니다. 이만 항저우를 수도로 건국을 하게 되고요. 금나라와는 군신 관계를 맺고 비단과 은 등을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군신이라는 건 임금 군과 신하 신자잖아요. 누가 군이고 누가 신일까요? 그렇죠. 금나라가 군이고 그 신하인 것은 송나라이죠. 고려의 대외관계. 거란 1차 침입을 하죠. 거란이 고려한테 너희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랑 화친을 맺자. 내가 임금, 너희는 신하야. 이런 식으로 군신관계 맺기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고려는 송나라와 더 친하니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침략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청천각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고려가 이렇게 땅을 받아놓고 입싹다 이제 또 거란하고 또 화친을 맺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고려는 또 이것을 격퇴해요. 그러나 이후에는 거란과 조공 관계를 체결하면서 고려, 송, 거란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여진족이 성장합니다. 고려를 위협해요. 윤관이 여진 정벌을 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그런데 이 여진이 금을 건국하고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하게 되면서 고려가 금의 조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송은 해상 교역을 유지하며 각종 문물을 교류합니다. 확인학습. 송은 거란과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하였다. 그렇죠? 거란은 송과 연합하여 금을 무너뜨리고 바뀌었네요, 여러분. 바뀌었죠? 금은 송과 연합을 해서 거란을 무너뜨렸죠. X. 12세기 말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다. 여러분 X죠? 가마쿠라 막부죠. 다음 금 건국 후 고려는 금의 조공을 하였다. O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를 쓰세요. 문치주의 송이죠. 맹한모국제 금이죠. 혹은 여진. 동북 구성 고려입니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연운 16주 요죠. 거란. 비단기를 장악 서하입니다.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하고 여기까지 보면은 금나라나 요 나라인데요. 남면관, 북면관을 딱 보면은 요 거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북방민족의 성장. 자, 왼쪽은 11세기의 동아시아, 오른쪽은 12세기의 동아시아입니다. 송나라를 중심으로 거란과의 관계,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 요와 거란과 이제 고려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게 12세기의 동아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송이 남송이 됐네요. 그죠? 화북지방을 금나라가 점령을 하게 되면서 송나라는 항저우, 이만으로 수도를 삼았다.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아하 이게 12세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거란이 멸망을 하고 이후 이제 13세기에 몽골이 등장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죠. 송과 거란의 맥락.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 송은 요에 해마다 비단과 은을 보낸다. 양국의 국경은 지금처럼 한다. 자, 거란은 랴오허강 상류에 살던 유목민인데 야유라 부기가 부족을 통합해서 거란을 세웠다. 이후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이남의 무슨 땅? 연운 16주를 차지해서 송을 압박했다. 그리고 거란은 송과 맹약을 맺고 송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받았다. 여진은 만주 일대의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던 민족인데 1115년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여 금을 세웠다. 금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노리던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송마저 공격하여 멸망시킨 후 어느 지방을 차지한다?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이에 송의 황족들은 강남지방으로 이동하여 이만 항저우를 수도로 남송을 세웠다.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다음요. 거란과 금의 이원적 통치체제입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거란과 여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유문자를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체제를 사용했다. 거란은 농경민인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하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시행했다. 유목민, 거란, 여진은 뭡니까? 그렇죠? 북면관제로 농경민은 남면관제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다음요. 금나라도 이원적 통치 정책을 계승했는데 여진족은 전통적인 씨족 조직이자 군사 조직인 맹안 모극제로 다스렸다. 한족 등 농경민은 주연제로 통치했다. 자, 몽골 제국의 등장과 명시기의 국제질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는 거란, 12세기는 여진, 13세기는 몽골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점. 자,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통합. 13세기 초 태무진이 몽골계 부족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으로 추대가 되고 이에케 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 제국을 수립합니다. 자, 군사적 기반은 천호 백호제다. 그래서 이 칭기즈칸 아래에 천호제를 두고 이 밑에 백호제를 두고 이 밑에 10호장을 각각 두면서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칭기스칸은요, 서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금도 공격을 하고요. 호라즘 왕국,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이슬람 왕국인데 이 호라즘도 멸망시킴으로써 비단길을 장악합니다. 이 칭기스칸의 후계자들이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면서 초원길도 장악을 해요. 비단길과 초원길을 장악한 몽골은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죠. 이후 오고타이 칸은 고려를 침공, 금나라를 정복합니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복속시키고 남송을 정복해요. 그리고 고려, 몽골 연합군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침공합니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실패하게 되죠. 대월을 세 차례 침공을 하죠. 그런데 전흥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저지합니다. 자와 해상교역로 바닷길을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이로써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을 이렇게 다 통합을 하게 되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몽골 제국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입니다. 넓은 지역의 효율적인 통치와 중앙과 지방의 빠른 연결을 위해서 역참을 설치하죠. 이 역참이 동서교역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 교역망의 통합, 시박사를 설치합니다.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 설치해서 무역선을 관리하는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일본, 대월,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을 형성하였다. 교초를 발행하였다. 그래서 동서문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아시아 문물,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 등이 원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수시력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원을 거쳐 고려에도 전래가 되었는데요. 조선에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칠정산 제작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중국 문물에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구에 전파하게 된다. 명예조공 질서 확립입니다. 명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어떤 나라든 전성기가 있으면 이제 쇠락밖에 남지를 않죠. 원나라 말기가 되면 백년교도의 난이 발생하고요. 주원장이 대도, 즉 몽골의 수도를 대도라고 하는데 베이징입니다. 이 베이징을 점령을 하고 난징에 도읍을 하여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 명나라는요, 황제권을 강화하고 한족 문화의 회복과 향촌 질서를 정비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자, 명나라는 황제권을 강화, 한족 문화를 회복, 향촌 질서를 정비하였다. 한족 문화 회복.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족들이요, 한나라 이후로 그렇게 좀 전성기를 누렸던 적이 없었죠. 바로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북조한테 밀리고, 이후에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거란, 여진, 몽골 모두 다 북방민족에 의했기 때문에 이제 한족이 길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명나라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 한족 문화를 회복하게 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향촌 질서 정비는 유의 반포, 그리고 이갑제 등을 시행했다는 점. 유라는 거는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리고 서로 간에 화합을 하여라, 이제 이런 식의 그 주원장이 발표를 한 6가지의 약속 같은 건데요. 유교를 반포하고, 그리고 이 향촌의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시행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공민왕의 반원 개혁을 추진으로 몽골 풍습 금지, 친원 세력이 축출, 쌍성 총강부 등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바로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고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한다.
자, 일본도 이 시기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이 됩니다. 몽골 침략 이후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이 된다는 점.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남북조 시대가 성립이 되지만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한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명 중심의 조공 질서가 형성이 된다. 명과 조선, 일본, 대월, 류쿠 사이의 조공 책봉 관계가 성립이 된다. 조선은 4대 교린을 추구한다. 명나라하고는 어떤 4대를 맺고 그 이외의 국가들은 그냥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의 4대 교린을 추구합니다.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고 조공 질서에 참여합니다. 대월은 레 왕조가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명의 문물을 도입해요. 확인학습입니다. 칭기즈칸은 맹안모국제를 기반으로 대외 정복에 나섰다. 맹안모국 아니죠, 여러분. 초노백호제죠. X. 대월은 쩌능따오의 활약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쳤다. 5. 고려 몽골 연합군의 일본 침공 이후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되었다. 가마쿠라 아닙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이 되었죠. X. 다음 중 몽골 제국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골라라. 교초 발행 맞고, 역참 설치 맞고, 남송 정복 맞죠. 만약에 여러분 북송을 정복하였다 하면은 여진족이니까 X인데 남송이니까 맞습니다. 다음 한족문화 회복, 명나라를 이야기하죠. 7정상 조선이고 최고 통치자 선우는 흉노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이 된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과 주요 교통로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몽골이 비단길, 초원길, 그리고 바닷길까지 모두 점령을 하게 되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졌다. 몽골 제국은 서화와 금을 공격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장악했다? 비단길을 장악했다. 이후 동유럽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면서 초원길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초원길, 비단길, 그리고 바닷길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동서를 잇는 교역망이 안정되었다. 이 중간중간에 가로막고 있었던 국가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동서교류가 이루어졌다. 역참. 여행자에게 있어서 중국은 안전한 고장이었다. 이 역참에 대한 설명인데요. 몽골 제국은 수도 카라코룸에서부터 간선 도로를 따라 30km 간격으로 역참을 설치했습니다. 역참은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몽골 제국이 안정되면서 동서교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했죠. 자, 이것은 역참에 필요한 통행증이다. 뭔가요? 그렇죠. 파이자, 패자이죠. 파이자, 패자는 역참에 필요한 통행증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역참에서 말과 마차, 식량 등의 식량 및 숙소를 제공받는다. 다음, 명 중심의 조공 질서입니다. 명나라를 중심으로 조선과 그리고 류쿠, 대월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다. 일본과는 일시적인 조공이 있었다. 조선은 류쿠와 일본의 4대 교린을 했다. 그래서 14세기 후반 명과 조선이 건국되고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명은 각지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하였고
조선, 일본, 대월, 류쿠 등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공 책봉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6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